자, 선박보험 약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항해 약관하고 항해 종료 받고 그리고 이제 담보 위험 13가지 담보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 볼 내용들은 이제 선박 약관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뒷부분에서 좀 중요한 거는 충돌 배상 책임 손해 약관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자세하게 또 한번 다룹시다. 7조는 선박 기관 약관, 협회 기관 약관 선박의 7조는 오염 위험, 선박으로 인해서 그 선박에 의해서 직접적인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오염, 환경 피해, 환경에 대한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그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어떤 조치를 당하거나 뭐 제재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8조가 문제되는 이제 4분의 3 충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약관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고 해서 여기 뒤쪽에 28번 슬라이드부터 내용을 좀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이쪽을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8조에 4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항으로. 그래서 1항에는 담보범위, 2항은 보상방법, 3항은 비용, 그리고 4항은 면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외에도 이 약관에서 조금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타 선박하고의 어떤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타 선박이란 건 무엇이냐? 보험에 부보된 그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들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볼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재산을 운반,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항해용에 사용되는 어떤 구조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바지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타 선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비행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비행정 잘 보기 힘든데 바다에서 이렇게 물 위로 뜨는 그 비행기 같은 걸 말해요. 그리고 침몰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선박의 침몰한 선박의 소유자가 이것을 인양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냥 해양 구조물인지 타 선박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해양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뭐 수상 호텔, 뭐 폐선, 부표, 뭐 등대선. 우리나라에서 등대선은 잘 없긴 한데, 뭐 아니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해양에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한 어떤 해양 구조물, 이런 것들은 타 선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운송, 운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운송되거나 운반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타선에 다른 선박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 선박에 여기는 뭐 묘나 묘세라고 하는데, 이게 묘가 뭐냐면 그 쉬운 말로 닷이에요. 닷. 그러니까 다른 배라고 할 때 그 다른 배의 본체도 얘기하지만, 다른 배로부터 이렇게 닷이 나오잖아요. 그 줄에 부딪히는 것도 타선박 충돌입니다. 걸릴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리고 그물은 아니에요. 그물은 타선박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충돌. 어떤 피보험 선박의 어떤 가실로 피보험 선박의 이제 다른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에 이게 물리적인 현실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실 접촉 없이 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보상 책임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선박이 있고 이 선박 때문에 뭐 다른 선박들이
부딪히지는 않는데 이 선박을 피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보험 선박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을 하게 되면 물어줘야 되는, 쉽게 말해서 물어줘야 되는 그 책임이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배상 책임이죠. 그런 상대방 선박의 소유주, 선주에게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겨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4번에 법률상의 배상 책임, 법률상의 상대방 선주에게 법률상으로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손해는 타선상의 어떤 재물의 멸실이나 손상, 그러니까 다른 선박과 다른 선박에 있는 하물이겠죠. 다른 타선상의 재물이란 게 다른 선박에 실려 있는 하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박 내지는 그 선박에 실려 있는 하물의 손상. 그래서 우리가 쌍방과실 충돌 약관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쌍방과실 충돌 약관을 적용하는 게 뭐 때문이다? 그 선박에 타고 있는 하물이 문제였어요. 그 선박에 타고 있는 하물 말고 저쪽에 부딪힌 선박이 있죠. 부딪힌 선박과 그 부딪힌 선박에 실려있는 하물은 쌍방과실 충돌 약관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야. 어디가 적용 대상이 돼요? 여기죠, 여기.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물어주는 겁니다. 쌍방과실 충돌은 자기 배 위에 실려있는 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선 또는 타선상의 재물의 어떤 지연, 사용이익 상실,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리고 타선이나 타선상의 재물의 공동훼손이나 구조료나 뭐 구조비용 뭐 이런 것들 발생하게 되면 여기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약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보험자가 지불한 금액을 보험자가 보상한다. 보통은 우리가 적하보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보험 계리사나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계산을 해가지고 뭐 보상금이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고 그 대위권이 발동해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에서는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일단 먼저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그 물어준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견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거 뭐 사실 서드파티 액트라는 게 영국 법인데 저것도 지금 개정돼 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이런 거죠. 다른 적하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여기서는 피보험자 네가 일단 돈을 물어줘. 그 물어준 거 보험회사가 줄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가실 비율. 우리 뭐 여기서 뭐 교통사고 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를 내면 가실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해상사고도 마찬가지로 가실 비율이 나옵니다. 그거는 피보험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뭐 각국의 법률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뭐 해양안전심판원, 뭐 이런 해양경찰,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이 가실 비율을 결정을 해가지고 가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뭐 여기 뭐 이런 얘기 있죠. 법규나 충돌 예방 규칙을 어느 정도 지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실 책임이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상 한도액은 이 약관의 이름만큼이나 4분의 3, 75% 만큼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보험자가 물어줄 돈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을 전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0을 주게 되면 일단 100을 줘요. 그리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어떻게 한다? 75를 주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나머지 25%는요.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서 메꿔 넣던지 아니면 뒤에서 보게 될 선주들의 어떤 상호 공제 조합인 P&I 클럽을 통해서 나머지를 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나 이거 그냥 귀찮아. 이것도 보험회사 네가 좀 해결해 줘. 이것도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관 자체가 약관 이름 자체가 4분의 3이잖아요. 기본 세팅이 75%예요. 근데 선주가 선택으로 나는 다 받고 싶어. 나 100 다 받을래.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어떤 뭐 외국 서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란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한 사례는 못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 뭐겠어요?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책임보험이다. 요게 뭐 물보험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대물보험이에요. 대물보험. 대차, 대인, 대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어떤 물적인 물건에다가 손해를 입힌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이다.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충돌 손해배상액의 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 이렇게 길어요. 뭐 쭉쭉쭉 얘기하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보상액은 두 번째 줄에 충돌 결과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또는 수취해야 할 상세 차액이나 금액을 확정하는데 적정하게 승인된 쌍방의 손해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해당 선주가 상대방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쌍방가시를 하게 되면 너도 책임 있고 나도 책임 있고 이렇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뭐 가실 비율이 5대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줘야 되는 돈이 있고 얘가 이렇게 줘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차피 네가 줄 돈이 있고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이거 하면 되지 않느냐,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 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이, 그리고 이거 잘못 읽으면 정말 그렇게 상계해도 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뭐예요? 상세 차액을 확정하는데 승인된 쌍방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각각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계를 하고 자시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자신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책정되는 계산되는 금액을 일단은 상대방에게 줘야 돼요. 주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스텝이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왜 그러냐면 이게 5대 5라도 이 보험 가액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산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이렇게 딱 똑같을 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모닝하고 벤즈하고 부딪혔다고 칩시다. 기책 비율이 5대 5예요. 근데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수리비가 차이가 나잖아. 그런 것처럼 일단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얘가 줄 돈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줄 돈 얘한테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어떻게 뭐 75%를 뭐 물어주고 뭐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지. 일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실 비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 그 다음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 장애물, 난파물, 적화, 기타 물건의 제거, 처분, 그리고 타선박 또는 거기에 있던 재물을 제외한 부동산, 동산, 그 밖에 일체의 물건, 그리고 피보험 선박의 적화, 기타 재물 혹은 채무, 인명의 상실, 사상 혹은 질병, 동산, 개인의 재물, 기타 어떠한 물건의 오염 또는 오탁. 요게 보험자가 물어주지 않는 돈입니다. 여기서 면책은 당연히 이 사고 일으킨 선주를 면책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보험약관입니다. 보험약관. 그러니까 보험약관에 면책되는 사람은 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손해들 있죠. 뭐 인명상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보험 선박의 적화, 이건 뭐겠어요? 이 배에 실려 있는 하물 그런 것들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부보 대상이 아니다. 보험자는 뭐만 해준다? 상대방 선주나 상대방 선에 실려 있는 재산, 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손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러면 아까 면책조항에서 여기 자선에 실려 있는 하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그건 딴 데 보험 들면 되죠. 다른 보험 들면 되죠. 적하보험이나 뭐 이런 다른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은 뭐에 대해서만 상대방 선박과 상대방 선박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끼치는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매선 약관. 자매선 약관은 자매선에 대해서는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선박인데 주인이 같아요. 이 두 선박의 주인이 같아요. 그러면 얘가 다른 선박이냐? 다른 선박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박이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선주에 소유되거나 동일 관리하에 있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또는 그러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선주, 배 주인이 같은 사람을 들이받았거나 선주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구조를 받았거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전혀 여기 있죠. 세 번째 줄에 밑에 해석의 세 번째 줄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선주의 재산이었다면 피보험자가 당연히 보유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험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매선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같다 할지라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배와 충돌했던 거, 구조했던 거랑 동일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한 충돌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문제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소유주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선박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뭐 별다르게 취급하거나 달리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부터는 뭐 텍스트는 많은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지 않아서 내용 원문은 실지 않았고 요약된 요약 정리 내용만 강의 자료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조부터 볼게요. 사고 통지 및 입찰입니다. 이거는 보험사고, 선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이거를 알리고 그 보험자로부터 뭐 지정된 아니면 양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된 수리 장소나 수리 회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어떤 손해배상액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조선소 수리 장소나 수리 회사를 결정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선박이란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선박 자체가 가격이 매우 비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계약 체결할 때 지정된 수리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및 구조 선박에 대해서 공동훼손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뭐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희생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당연히 보상하고 뭐 분담 청구권을 이제 보험자가 행사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적하보험에 관련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게 선박도 그렇잖아요. 그 선박은 공동훼손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박이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는 이 물건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해서 그 운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선박의 일부의 희생을 통해서 선박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선사나 선주나 선장 입장에서는 운반 중인 화물을 버리는 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뭐부터 버리냐면 선박 구조물부터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박 구조물은 그거는 뭐 다시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받으면 되는데 내가 화물을 버린다는 건 이 화물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운임 수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 훼손을 통해서도 선박의 손해나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공제액 약관을 둘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소손해에 대한 어떤 공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원체 그 선박 가액 그 보험 가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소손해를 규정을 해서 너무 일정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고 대가로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그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피보험자 의무. 당연한 피보험자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이 피보험자 의무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는 적하보험 할 때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4번이나 15번 약관은 좀 선박 약관에만 있는 특이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좀 봐둘 필요 있죠. 뭐다? 유보올드 신구 교환 차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박의 부품이나 선박의 구조물을 교체를 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꼭 선박이 아니더라도 뭐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신형 부품이 나와가지고 구형 부품하고 이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형 부품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품이란 게 양산화를 많이 되면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양산이 많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부품을 교체를 했는데 선박의 부품을 교체했는데 이 부품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떤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험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 공제하지 않고 보상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야, 새 부품 갖다 꼈는데 좀 싸니까 보험금 적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저 처리 약관이 있습니다. 바텀 트리트먼트. 여기서 말하는 선저는 배 밑바닥을 얘기를 합니다. 배 밑바닥. 이게 선박이란 게 배를 다니다, 이게 바다를 다니면 이 바다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부유물들도 있고 부유물도 많고 실제로 바다에 가보면 쓰레기 엄청 떠다녀요. 그런 부유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장기간 바다에서 항해를 하게 되면 그 배 밑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뭐 이물질이나 아니면 해양 생물 뭐 이렇게 뭐 조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이 선박이 이렇게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게 되면 선박을 노후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스크류 쪽에 뭐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배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를 뭐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선박도 주기적으로 배 밑부분 선저를 청소하거나 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청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차 오일 간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선박을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선박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거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요새 그 인기 있는 게임 중에 그거 있어요. 그 로스트 아크라고 있는데 전 안 합니다. 전 안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해요. 뭐 맨날 뭐 친구들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제 친구가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배 타고 다니더라고. 배 타고 다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도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더라고. 그런 거는 실제 선박의 그 운영 환경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실제로 그래요. 배가
정말로 사고가 안 나도 어느 기간이 되면 조선소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올려가지고 밑에 청소하고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거 필요해요. 예. 그런 작업을 할 때 그거는 선박 유지의 보수와 관련된 거라서 보험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및 유지비. 급여라는 거는 당연히 선장선의 급여입니다. 예.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이제 뭐 보수, 선저에 대한 보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박에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유류도 있을 것이고 기름, 연료, 아니면 이제 선장 선원들의 어떤 식량이나 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될 것이고 소모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협회 기간 약관 선박을 통해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들라고 있는 것이 선비 약관입니다. 선비 약관. 그거는 따로 해야 돼요. 선박 비용에 대해서는 선비 약관을 따로 들도록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협회 기간 약관 선체는 배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여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다만 여기서 단서 조항 달고 있죠. 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선원들의 급여라든지 선박의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점 수수료는 대리점 수수료고 미수리 손상 이런 게 있어요. 선박이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상에 대해서 이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데 만약에 선박의 미수선 부분, 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정상가액에서 손상가액의 차이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보상 비용은 실제로 그 차이 부분에 대한 수리를 했을 때 수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손상된 부분, 수리되지 않은 손상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마 앞부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미수리 손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추정 존선이 있습니다. 선박도 추정 존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의 추정 존선에 대해서는 보험 가액이 수리 완료 후의 가액으로 봤을 때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리비나 A인비나 해양 비용 이런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거나 이러면 추정 존선으로 간주한다. 현실 존선을 피할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임 취득 포기, 프라이드 웨이버 약관이 있는데 요거는 추정 존손의 경우에는 위부를 하고 자시고 이걸 떠나서 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가치, 운임의 향후 취득 이익 이런 것들이 다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비 21번 이거는 이제 원문이 안 나와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선박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에 대한 보험 부보가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부보할 때 선박 가액의 일부만을 분손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고 나머지 가액을 선비 증액 보험의 전손 담보 조건으로 부보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손 발생 시 선박가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고 중복보험이나 도박보험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중복보험, 도박보험을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선체가 배가 있고 선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관으로는 선비 증액 약관인데 이 선비에 해당되는 게 앞에서 있었던 급여라든지
뭐 부속품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유지비, 소모품, 기구, 장비 뭐 이런 게 해당이 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선박의 가치가 증액됐을 때, 선박 가치의 증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 부보를 하는데 이 선비 증액 보험은 선체 보험의 가액의 25%를 넘으면 안 돼요. 이유가 예전에는 이 25% 금지가 없었어요. 25% 금지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체 보험을 최소로 들어요. 이거를 최소로 들고 선비 증액을 이걸 최대로 드는 거예요. 사실상 선비 증액에 대한 그 보험 가액이 아무래도 배 그 자체의 보험 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이거를 전손 담보, 그러니까 선비 증액을 전손 맥시멈으로 들어 최대 한도로 들고 그리고 선체를 최소로 들면 당연히 보험료가 선체 보험을 전손 보험으로 들었을 때보다 낮습니다. 이거 배가 훨씬 비싸니까. 얘가 훨씬 비싼 물건이니까. 근데 실제로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여기 선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손 보험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손 사고가 났으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손 보험금을 타고 그리고 전손이란 게 우리 선박의 선체 보험 보면 여러분들 앞에 선체 보험 봤었죠. 조건 쭉 봤었죠. 그리고 거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TLO였죠. 그리고 맨 밑에 이름 쭉 긴 거 있었죠. 이 네 가지의 공통된 게 뭐였냐면 전손은 다 해줬어요. 최소 조건으로 들어도 전손은 다 해줬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손을 들어도 여기는 최소로 들어도 돼. 어차피 전손이 나면 다 돼. 그리고 여기는 맥시멈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를 맥시멈으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보험료 싸면서도 전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얻을 수 있는 보험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제한을 합니다. 선비 증액 보험을 요만큼까지만, 25%까지만. 25%가 없을 때는 이거를 맥시멈으로 잡는다니까. 최대 한도로 잡아버려. 이게 훨씬 보험료 쪽이 싸니까. 이거 해봐야 선비, 선원들 급여, 뭐 부속품, 유지비 이거 보험 가액 자체가 아무리 더 해봐도 이거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100%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보험 가액을 높여서 보험료를 책정하면 아주 낮은 가격에 보험을 들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 협회 기간 약관 선체 뭐 이런 것들로서 이제 현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선비 보험에 그 들 수 있는 보험 가액 자체를 아예 이런 애들의 가치라기보다는 한도를 선체 가격의 25%라는 제한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꼼수죠, 일종의 꼼수.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비 약관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선 및 해지 환급, 휴항을 하거나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 어떻게 보험료를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있고 23조, 24조, 25조, 26조는 면책입니다. 전쟁 위험 면책, 동맹 파업 면책, 그리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자에 의해서 선박의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원자핵 위험, 방사능이나 폭발물, 핵 설치물, 핵무기 뭐 등등으로 인한 선박의 멸실 손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선박 기간 협회 기간 약관 선박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적하 보험하고도 유사하지만 선박 보험만의 여러 가지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구 교환 약관이라든지 선저 처리 약관이라든지 선비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하 보험과는 차별되는, 그리고 뭐 또 있었죠.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손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박 보험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독창적인 내용들이다. 나머지들은 뭐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든지 추정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하보험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보험 논리상 큰 문제는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P&I 클럽입니다. P&I 클럽. 중간중간에 선박보험 혹은 적하보험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P&I 클럽은 선주협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선주협회란 이름으로 있고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나 개인 선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딱히 그 말이 안 떠오르는데 상호공제조합 형태입니다. 상호공제조합. 계모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규모가 엄청 크고요. 계모임으로 하기에는 너무 커 규모가. 그래서 선박보험과 더불어 선사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일종의 기금을 각출을 해서 어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이 멤버들을 보호하고 배상액을 대신 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P&I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I 클럽 내지는 P&I 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박이나 선박의 운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아니면 제3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P&I 클럽이 선주에게 보상 혹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P&I 클럽은 만약에 어떤 선주가 P&I 클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화물에나 선박의 멸실에 대해서 P&I 클럽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치면 이 P&I 클럽에 자신이 멤버이자 구성원이자 자기가 기금을 각출한 멤버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어떤 계모임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돈을 이렇게 각출해서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상을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여기 계금으로 도와줘요. 딱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계모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다는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선주는 선박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만 하주에 대한 책임, 충돌 상대선, 화물에 대한 책임, 선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배상 책임이 너무 크고 그리고 민간 보험업자로부터 전액을 보험받는 게 어렵고 왜 어려워요? 약관 자체 우리 봤잖아요 방금 4분의 3 75%만 해주잖아요.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5%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P&I 클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보험회사만큼이나 이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사들이 기업 규모나 회사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꼴리지가 않아요. 보험회사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금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로 돕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P&I 클럽이 일종의 선주들끼리의 공제조합,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제입니다. 당연히 회원제고 이 회원 멤버가 되려면 당연히 기금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멤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P&I 클럽이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주협회가 있고요. 그 선주협회에 여러 선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의 대부분의 선사들 혹은 뭐 중소 뭐 해상운송 회사들이 참여해가지고 P&I 클럽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주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I 클럽이 운영하는 P&I 보험의 뭐 여러 가지 담보 위험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불가항력적인 해상사고, 화물 고유하자, 선원의 항해 가실 불가망성, 화물 취급상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화물 고유의 하자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불가망성이라든지 선박의 가망성을 갖춰야 되는 건 보통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화물 취급상의 부주의, 화물을 취급을
선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통 이렇게 선주들이 문제가 생겨서 선주들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해주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선박이 불가망,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뭐 있었어요? 협회 적하약관에 5조에 불가망 부적합 면책이 있었잖아요. 보험회사 면책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P&I 클럽을 통해서 이 선주의 배상 책임이나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주가 P&I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P&I 클럽이 선주에 대한 어떤 그 배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보통 하주는 적하보험에서 보상받고 보험업자는 구상권을 대위해서 선주에게 보상액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거죠. 적하보험에서 하주가 있고 선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의 화물이 손상이 됐어요.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손이 났다고 칩시다. 전손이 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운송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뭘 획득한다? 대위하게 된다 그랬죠. 하주의 지위를 보험회사가 대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어떤 권리를 가진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손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선주는 꼼짝없이 보험회사한테 토해내야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를 P&I 클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안전장치로서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거나 하는 것들도 어렵고 결국에는 보험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P&I 클럽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돌 상대선 적하에 대한 책임,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 있는 8조에 있는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손해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약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4분의 1에 대해서 P&I 클럽으로 해결을 한다. 그리고 제3자 선원에 대한 책임, 뭐 부두 노동자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도 P&I 클럽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P&I 클럽이 이제 좀 확대되고 이러면서 해양 오염 사고, 해양 유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P&I 클럽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양 오염 사고, 기름 유출 사고 이런 경우는 원체 손해액이 커가지고 보통 선사들도 휘청거려요. 그거 잘못 맞으면. 그래서 P&I 클럽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통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P&I 클럽도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사성 물질과 같은 면책 위험을 규정하고 있어요. 전쟁, 동맹파업,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뭐 선박보험이 됐든 P&I 클럽이 됐든 뭐 가리지 않고 면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I 클럽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 선박보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주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 그리고 민간 보험회사가 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주들끼리
재력 있고 자산 있는 선주들끼리 자신들끼리 상호 공제 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멤버를 돕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박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박보험이 사실은 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적하보험만큼이나 내용이 많지만 앞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개괄적인 내용에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 과목의 이름이 해상보험론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해상보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해상보험 끝났어. 요번 주로서. 다음 주는 뭐냐면 무역보험과 항공화물에 대한 보험을 다룰 겁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교에서는 이 관련 수업을 해상보험론이라고 안 하고 무역보험론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개설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품의 이동이 꼭 해상 운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서도 수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통해서 수출입을 하는 화물의 경우에 당연히 보험을 들거든요. 그 항공보험이에요. 항공보험, 항공화물보험. 그래서 항공화물보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보험이지만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보험으로서 운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을 하는 수입보험, 수출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해상보험은 오늘로써 끝났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